낡은 집에는 바퀴벌레나 날파리가 들끓고 난방도 안 돼서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죄책감을 갖게 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사는 70대 모라이스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포르투갈에서 의류도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옷을 좋아해서 소매업으로 시작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좀 더 크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도매업에 뛰어들었죠. 우리 옷들의 주요 생산국인 베트남이나 중국과 주로 교역을 쌓고 있어요. 30대 때는 꽤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나이도 있고 해서 사업 확장에 과감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2층 집에 수영장이 있는 넓은 주택도 구매했고 노후에 별장을 짓고 농사도 하고 싶어서 땅도 조금 사놓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34살에 동갑내기로 결혼해서 함께 사업을 키우며 일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는데 8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제 나이에 임신은 노산이라 비싼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으로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 나에게도 저런 천사가 올까 싶은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어요. 병원을 다니며 노력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네,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헛구역질이 이리도 감사하고 기쁜 일일 줄이야.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고 딱구줄이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에게 알렸죠. 평소 눈물이 많지 않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빵 한 조각 삼키기 힘든 입덧이 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다음 시즌 옷들의 샘플들을 확인하느라 바쁘던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 강한 진통이 오더라고요. 이 느낌이구나. 곧 나오겠다. 저는 첫 초산이지만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를 곧 안을 거라는 걸요. 다행히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몰라 출산 가방을 집이랑 사무실에 미리 비치해놨었죠. 극심한 진통 간격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출산 가방을 챙겨서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힘겹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에게 영양분이 잘 안 갔는지 아이는 너무 작은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노산에 가만히 쉴 걸 그랬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오더군요. 힘들게 가진 아이가 잘못될까봐 초조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씩씩하게 잘 버텨주었고 무사히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뒤 저희 품에 안기게 되었죠. 아이가 신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지혜를 뜻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물론 아기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딸이 웃는 모습이면 밤을 꼬박 새워도 행복했죠. 어느덧 딸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동딸인 만큼 우리 부부가 딸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습니다. 성인이 된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꽤 찼는데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딸은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부부에게 인사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딸의 깜짝 선언에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내심 사위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지라 딸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리로 예비 사위를 대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딸과 예비 사위는 저녁 6시쯤 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녁 5시가 될 무렵 입을 양복 바지를 찾으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날을 위해 새 옷처럼 드라이를 해달라고 맡겼죠. 저는 준비한 요리가 괜찮은지 다시 파티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점검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예비 사위가 빨리 도착한 걸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웬 젊은 동양인 남자가 홀로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자주 오는 우편 배달원도 아니었고 택배기사도 아니었거든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다가 순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딸의 남자친구? 아니,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라 동양인이었네?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돌아왔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제가 동양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갸우뚱하더니만 금세 웰컴 투 마이 하우스 하며 재빠르게 인사를 했어요. 남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지만 침착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포르투갈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미소 아닌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 딸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친구에게 물건을 받아와야 해서
남자친구만 먼저 저희 집에 있으라고 했다네요. 저희는 딸이 오고서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이현창이라고 했습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공과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 공과대학은 포르투갈의 과학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평판을 얻는 대학이죠. 딸의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 좀 당황했지만 공과대학을 다닌다니 갑자기 신뢰감이 확 끌었죠. 지금은 박사 졸업반이고 한국에 가서 의학 관련 제약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르투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었죠. 그때 딸이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남자친구와 포르투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선택하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이가 포르투갈을 떠난다는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아이가 한국인인 현창이를 따라 한국을 간다는 거더라고요. 딸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간다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휴전 국가로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라 안전하지 않고 이제서야 가난을 벗어난 나라 아닌가 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도 제 도매 사업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 등 아시아 사람들과 교역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포르투갈만큼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단지 인식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딸은 강경했어요.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꼭 저 동양인 남자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스스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비통했어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딸의 태도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 다음은 알아서 관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딸은 말릴 수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하는 내내 딸과 현창인인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딸이 동양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예비 사위가 동양인이라는 건 둘째치고 진심으로 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집에 종종 들러 같이 식사를 하고 주말엔 피크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서 계속 드러나나 봐요. 남편은 딸을 믿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딸을 갖기 위해 오랜 시간 고생했고 넓은 대저택 같은 곳에 수영장이 놀이터며 오로지 딸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고작 얼마 사귀지 않은 한국 남자친구가 저의 행복인 딸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딸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사위에게 정기적으로 포르투갈에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넉 달에 한 번씩은 딸과 현창이 함께 포르투갈로 왔어요. 저는 속으로 1년에 3번 정도 포르투갈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사위 형편이 비행기 값을 낼 정도는 되는구나. 한국에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먹여줬어요. 어느 날 딸과 안부 전화를 하는데 딸이 이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포르투갈의 바디로션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는데 딸이 곧 이사를 가니 당분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딸은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거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아니었나요? 포르투갈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죠. 많이 벌면 우리 부부처럼 수영장이 있고 창고가 있는 넓은 주택에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맞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 그곳 맞냐고 되물었죠.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 딸은 웃으면서 아파트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딸이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속이 터졌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살았으면 제가 가진 혜택을 나눠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으로 간다더니 한국으로 처음 갔을 때보다 더 열악하게 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 휴전 중인 나라인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딸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에는 바퀴벌레나 날파리가 들끓고 난방도 안 돼서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딸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최근에 일을 벌리더니 결국 잘 되지 않은 건가. 현창이 원망스러웠고 한국 자체가 더 싫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지금 제가 사는 큰 저택에서 딸과 함께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자니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이사하자마자 전화에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딸이 한국으로 이사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딸과 사위가 포르투갈로 오는 바람에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포르투갈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역시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5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자 하면 저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딸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니 한국은 휴전 국가인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최신식 건물의 모던한 인테리어의 느낌이었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딸이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거기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한강이라는 강을 끼고 양옆으로 곱게 솟은 빌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눈앞에 아파트가 보였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포르투갈에는 5층 내외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훨씬 많고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옛날 방식이라 느리고 위험한데 딸의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 같아서 한참을 봐도 끝이 안 보였어요. 아파트 출입구, 건물 외벽, 정원, 도로 등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파트가 모두 똑같이 생겼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파란색 옷을 입은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그 주소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경비원은 번역기로 알아들으며 친절하게 딸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이 저를 데리러 로비로 왔어요. 우리 딸은 사치스럽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온 사실이 기쁘면서도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미래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은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초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데리러 온 것인데도 딸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딸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2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50층까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TV 같은 모니터가 나오는 게 아주 최신식의 아파트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뽀얗고 윤기나는 대리석 바닥이 고급스러웠고 작은 방들을 지나서 거실로 향하니 높고 탁 트인 조망의 멋진 광경이 펼쳐졌죠. 물론 아파트 단지 밖을 봤을 때는 안 해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줄은 몰랐지만 아파트 내부는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도 더 깔끔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약간 썰렁한 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고급 호텔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해가 어두워지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지고 낮이랑은 또 다른 멋진 장관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맨해튼 이상으로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빌라에 살더라도 5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한두 개 아파트 단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불빛이 쾌적했습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정말 천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딸은 웃으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외출해도 핸드폰으로 에어컨 조절이 가능한 데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도시가스도 잠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핸드폰 하나로 이걸 다 관리가 가능하다니 포르투갈에서는 고가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딸은 한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면서 웃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자 딸은 핸드폰으로 음식을 배달시키자고 했어요. 딸은 자신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인 치킨과 보쌈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핸드폰으로 주문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했죠. 조금 뒤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포장된 음식들이 배달되었더군요. 배달된 포장 용기들도 신기했고 음식들도 맛있어 보였어요. 저희도 먼 길을 와서 시장하기도 했죠. 딸은 신나게 음식을 풀어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마치 파티 같았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손님이 올 때마다 항상 직접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외식은 너무 비싸고 주문을 해도 늦게 나와서 굳이 외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곳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사는 딸이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구경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피트니스 센터랑 사우나, 키즈 카페, 골프장 등이 있었어요. 이용하는 비용도 저렴해서 더 놀라웠죠. 가장 놀라운 건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포르투갈 집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저희 노부부 2명이 그 큰 수영장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이곳 한국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이용만 하면 되니 부러웠습니다. 딸은 웃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이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단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너무 잘 사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딸이 포르투갈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저는 계속 포르투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는 호텔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란 걸 알게 되어 기뻤죠. 갑자기 사위 현창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 똑똑한 딸이 사람을 잘 골랐지 하며 늦게나마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앞으로 포르투갈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우리 부부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말했죠.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또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고 말했더니 사위는 비행기표는 자기가 계속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이 정도면 능력 있는 사위 맞지요?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좁은 생각을 반성합니다. 딸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국으로 딸을 보러 올 거예요. 이번 한국 여행은 저에게 놀라움과 많은 자극을 주었고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를 생각입니다. 무엇이 한국에 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걸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사는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입니다. 제 직업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거의 없어서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노트북 하나로 일을 할 수 있죠. 쉽게 실증을 내는 성격이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같은 루틴으로 생활하는 건 제게는 너무나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선택했어요. 평소에는 집 근처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며 일하고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일하기도 해요. 가끔은 혼자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틈틈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어야 하기에 주로 도심지로 가는 편이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해외에서 지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절약하며 지냅니다. 고급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 같은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 대중교통을 타며 현지 음식을 먹는 편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기로 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원래는 일본에서만 일주일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한국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IT 강국인 한국은 엔지니어로서 꼭 가봐야 할 곳이니까요.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30분 만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넓고 훤해서 세계적인 공항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약간의 돈을 환전하고 포켓 와이파이를 대여하러 갔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했던 와이파이가 끊김도 많고 비쌌던 기억이 있어서 큰 기대는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고 품질도 좋았어요. 게다가 교통카드와 컵라면까지 서비스로 받았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도 뭔가 무료로 받는다는 건 솔직히 기분이 좋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무선 와이파이는 무척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사용하는 인터넷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속도 측정 앱으로 체크해봤는데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어요. 과연 인프라 강국이라는 한국의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동했습니다. 서비스로 받은 티머니 카드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저는 공항 철도에 타기 전에 이 카드에 현금을 충전했는데 이후로도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철도역이 인천공항에서 건물 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참 편리했습니다. 급행 열차도 자주 있었고 일본에서는 20달러가 넘는 가격이었는데 한국은 공항 열차가 7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통비가 저렴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항 열차는 매우 빠르면서도 쾌적했습니다. 내부는 의자도 편안하고 깔끔했으며 매우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열차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대여한 무선 와이파이와 비교해도 전혀 느리지 않은 속도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연결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만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열차 안에서 이동 중에 노트북으로 몇 가지 작업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 한적한 자연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은 도심에 빌딩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도 많고 논이랑 밭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 이외에도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속초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곳의 풍경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저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로 환승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들렸던 일본은 지하철 시스템이 매우 이상했어요. 환승을 하기 위해서 개찰구를 나와 계단을 올라 한참을 걸어가 다시 요금을 지불하고 지하철에 타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각 라인의 운영회사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불편했고
그만큼 돈도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역시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노선은 매우 심플했고 번호로 되어 있어서 외우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환승이 가능한 곳에는 알록달록 귀여운 태극 마크로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환승은 가깝고 편했으며 환승을 할 때도 약간의 추가 요금이 가산될 뿐이어서 납득이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낮고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한 느낌의 일본 지하철과 다르게 한국의 지하철은 개찰구, 플랫폼도 넓고 모든 공간에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탈 때 제가 본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무척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산을 줄이려고 했는지 임시 방편인지 사람 피 정도의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마음만 먹으면 도어를 넘어 선로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로와 플랫폼 사이에 마치 투명하고 거대한 벽을 하나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일말의 사고 가능성도 없애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한국 여행 때 교통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환승 정보를 알려주는 한국의 앱을 설치했는데 이 앱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가려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버스나 지하철의 환승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몇 번 플랫폼에서 몇 번째 차량에 타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차량에 타고 내리면 제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가장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화된 루트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몇 분이나 차이 난다고 자잘한 것에까지 신경 쓰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이 1분 1초가 소중한 시대에 너무 획기적이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출퇴근에 이용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어서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보를 이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지하철에 비하면 한국의 버스는 외국인인 저한테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내린 후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버스에 타고 한참을 지나서야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이 버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버스는 계속 달려서 점점 제 목적지에서 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갑자기 머릿속이 백지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제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괜찮냐, 버스를 잘못 탔냐,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버스를 타고 있던 다른 한국 사람들도 저를 주시하며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젊은 여성분이 영어로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잘못 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일부러 제 옆자리로 이동해서 제 목적지를 물어본 후 앱으로 검색해 주면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 몇 번 버스를 타면 되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할아버지와 여성분에게 인사를 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국 아주머니가 저와 함께 그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저를 반대편 정류장까지 안내해주고 제가 타려는 버스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버스에 탈 때 운전수분한테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내릴 정류장을 이야기해 준 것 같았어요.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이 해프닝에 너무 놀라고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사실은 물론 당황스러웠지만 그것보다도 몇 명이나 되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준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외국에서는 제가 붙잡고 사정을 한다고 해도 외면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한국에 오기 전 방문했던 일본에서도 제가 직접 소리내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인이 여행 중 갑자기 현지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고 저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는 모습만 보고도 버스 안에 모든 승객들이 저를 돕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곤란해하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고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놀라운 점은 탄탄한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인적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한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숙소에 도착한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침대에 누웠다가 외출하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은 숙소 근처 가게에서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은 속 내용물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야채 외에 참치, 고기, 치즈 등 메인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달랐습니다. 채식주의자인 비건에게도 완벽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건이 아니라서 참치김밥을 주문했는데 참치와 마요네즈가 고소함을 더해주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야채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아침부터 건강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는 식사였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속초에 갈 날이 되었습니다. 속초는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강원도에 있는 도시로 바다와 큰 호수가 연결되어 있고 설악산이 있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속초까지는 버스로 이동해야 해서
버스터미널로 이동해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버스표를 예약해 두었는데 예약 결과로 QR코드가 제 이메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QR코드를 버스터미널의 기계에서 종이 티켓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는 없었습니다. 터미널의 담당자에게 QR코드를 보여주며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물어보니 한국은 더 이상 종이 티켓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버스에 탈 때 QR코드로 기계에 터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속버스에 탈 때 운전기사님은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QR코드를 찍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최신 기술을 가진 한국은 정말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도로에 정체가 있어서 예정 시간보다 늦기는 했지만 저는 무사히 아름다운 도시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속초는 서울보다 기온이 낮고 서늘한 느낌이 들었지만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우선 속초의 대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대포항에는 전망대가 있었는데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탁 트인 바다, 그리고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산인 설악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절경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은 날씨까지 좋아서 바다는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대포항을 구경한 후에 점심을 먹기 위해 속초중앙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말 볼거리가 많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고 많은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 해산물을 이용해 갓 튀겨낸 바삭바삭한 튀김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눈과 코를 유혹하며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오징어 순대와 닭강정이 유명한지 그 메뉴들을 판매하는 가게에 특히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메뉴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모든 메뉴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해물튀김이 정말 신선하고 바삭바삭하며 맛있었습니다. 오징어 순대는 오징어 몸통 안에 밥과 야채를 넣어 계란을 묻혀 철판에 구워주는 요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특이한 모양과 이름에 조금 당황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주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 입을 물었을 때 그 풍미에 감탄했습니다. 오징어의 신선함과 밥, 채소, 그리고 계란의 조화가 입안에서 풍부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징어 순대의 맛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순대와 함께 제공되는 양념장의 매콤함이 그 맛을 한층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속초중앙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닭강정은 새빨간 양념이 꽤 매워 보였지만 향기에 이끌려 주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입 먹은 후 저는 주문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닭강정의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한 소스, 그리고 부드러운 닭고기의 조화가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입 크기로 되어 있어 먹기에도 좋았고 생각보다 많이 맵지 않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며 중독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닭강정의 맛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식사 후 오후에는 청초호를 구경했습니다. 청초호는 속초의 중심에 위치한 큰 호수로 그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청초호 주변을 산책하며 청초호수 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호수 주변의 산책로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초호의 맑은 물과 주변의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저에게 놀라움과 많은 자극을 주었고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를 생각입니다. 한국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이 많아서 일주일은 너무 짧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국 여행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탈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게 되면 평소보다 많이 당황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곤란해하는 걸 눈치채고 먼저 다가와 준다면 이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여행 온 네덜란드 여성이 도움을 주려고 다가와 준 정많은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감동했다고 하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녀가 속초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을 경험하며 느낀 행복도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이렇게 공유되니 듣는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크리스탈 씨의 한국 여행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